중국의 놀라운 재난 대응 능력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예상치 못한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 기상 전문가는 중국은 첨단 기술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대형 태풍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반면 한국은 예상과 달리 기후 변화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각오는 이 전문가는 충격을 받고는 급하게 귀국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비가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눈을 비비면서 내가 어디 있는지 떠올렸죠. 아, 맞다. 전 지금 중국 상하이에 있어요. 저는 아멜리아 로드리게즈 박사고 기후학자예요. 그러니까 날씨 패턴이나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사람이죠. 이번에 상하이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왔는데 지금은 밖에 몰아치는 폭풍우만 생각나더라고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열었어요. 하늘은 짙은 회색, 몇몇 부분은 거의 검정색이었고 바람은 점점 더 거세져 나무들을 휘청이게 하고 쓰레기가 허공을 휘돌고 있었어요. 그냥 보통 비가 아니었죠. 뭔가 더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침대 옆에 두었던 휴대폰을 집어들고 날씨 앱을 확인했어요. 화면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상하이로 태풍이 오고 있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태풍이었죠. 아, 큰일이네.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어요. 이건 심각한 일이 되겠어. 서둘러 옷을 입고 호텔 로비로 내려갔어요. 로비는 혼란 그 자체였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급하게 뛰어다니며 빠른 속도로 중국어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라도 그들의 얼굴에 드러난 공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가니 당황한 표정의 직원이 화난 손님을 진정시키려 하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대화가 잠깐 끊긴 틈을 타 제가 말을 걸었어요. 저는 로드리게즈 박사라고 합니다. 기후학자인데 태풍 상황에 대해 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이 한숨을 쉬며 안도하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태풍 야기입니다. 매우 크고 강해요. 정부에서 모두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언제 도착하나요? 제가 물었죠. 그는 컴퓨터 화면을 흘끗 보더니 12시간 정도? 아니면 그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떠났어요. 12시간 안에 이런 큰 태풍에 대비하기엔 시간이 너무 적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죠. 더 많은 정보를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처에 와이파이가 잘 되는 커피숍이 있어서 그곳으로 갔어요. 라떼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날씨 보고서와 위성 사진을 열심히 살펴봤는데 보면 볼수록 걱정이 커졌어요. 태풍 야기는 몇십 년 만에 이 지역을 강타할 최악의 폭풍이 될 기세였어요. 이미 바람 속도가 시속 160km를 넘고 있었고 계속 강해지고 있었죠. 폭풍 전선에서 밀려오는 해일은 높이가 6m를 넘을 거라고 했어요. 상하이 같은 저지대 해안 도시에게 이건 정말 치명적일 수 있었어요. 커피숍 창문 밖을 보니 비가 점점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바람도 훨씬 강해졌어요. 길을 걷는 사람들은 뒤집힌 우산을 붙잡고 서둘러 걷고 있었죠. 그때 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상하이에 사는 동료인 첸 박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아멜리아, 괜찮아? 정부에서 일부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어. 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나 괜찮아. 호텔 근처 커피숍에 있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할 것 같아? 몇 분 후 그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심각해. 정말 심각해. 1시간 안에 공항이 폐쇄될 거야. 마지막 비행기들이 떠나고 있어. 가능하다면 떠나는 게 좋을 거야. 입술을 깨물며 고민했어요. 과학자로서 제 일부는 이거대한 폭풍을 직접 관측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성적인 제 머리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알고 있었죠. 낯선 도시에서 언어도 잘 안 통하고 도움이 될 사람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건 위험하고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챙겨 호텔로 돌아갔어요. 바람이 너무 강해 몸을 숙이고 걸어야 했어요. 비는 얼굴을 때렸고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흠뻑 젖었어요. 호텔 로비는 아까보다 더 혼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은 높은 층의 방을 요구하거나 공항에 데려다 달라며 직원들과 언성을 높이고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방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짐을 쌌어요. 짐을 다 싸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이 크게 울려서 깜짝 놀랐어요. 창문 쪽으로 가서 밖을 보니 하늘은 거의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고 멀리서 강에서 하얀 물보라가 일렁이는 것이 보였어요. 폭풍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또 첸 박사였어요.
공항 폐쇄. 대피는 늦었어. 호텔에 머물러. 위층이 더 안전해. 행운을 빌어.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난 여기 갇혔고 역사상 가장 큰 태풍을 맞닥뜨리게 된 거였어요. 과학자로서는 흥미롭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창문이 잘 잠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두꺼운 커튼을 쳤어요. 혹시 상하이에 물 공급이 끊길 것을 대비해 욕조에 물을 가득 채웠고 방에 있는 모든 간식을 한 곳에 모았어요. 그리고 모든 전자기기를 충전하고 혹시 정전이 되면 읽을 책과 영화를 다운로드해 두었어요. 준비를 마칠 때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기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요란해졌어요. 침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숨을 고르려 애썼어요. 너는 이걸 공부했잖아.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뭘 예상해야 할지 알고 있어. 괜찮을 거야. 하지만 또다시 천둥이 크게 울리며 건물을 흔들었고 저는 그 말에 확신을 가질 수 없었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죠. 태풍 야기는 상하이를 향해 오고 있었고 앞으로의 24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시간이 될 게 분명했어요. 제 호텔 창문을 두들기는 비바람 소리에 깼어요. 태풍 야기가 드디어 상하이에 도착한 거죠.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달려가 커튼을 확 젖혔어요. 창밖에 펼쳐진 광경은 숨을 먹게 만들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아래 거리들은 이미 침수되기 시작했더라고요. 차들은 바퀴까지 물에 잠겼고 온갖 부유물들이 여기저기 떠다니고 있었어요. 나무들은 심하게 휘어져 있었고 언제라도 부러질 것처럼 보였어요. 거기다 헐거운 물건들이 공중으로 날아다니며 미사일처럼 위험하게 날리고 있었죠. 완전 혼돈의 현장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최신 기상 뉴스를 확인했어요. 바람 속도가 어마어마했죠. 초속 42m라니 시속으로 환산하면 150km쯤 되는 바람이었어요. 기후학자로 일해오면서 이런 폭풍은 처음 봤어요. 폭풍을 바라보며 핸드폰을 보는데 비상경고 알림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4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대피했다고 해요. 학교는 전부 휴교했고 버스와 기차, 비행기 모두 운행이 중단됐어요. 도시 전체가 멈춰버린 거죠. 저는 상하이가 있는 양쯔강 삼각주 지역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곳은 중국 전체 경제의 4분의 1을 책임지는 곳이잖아요.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상하이뿐 아니라 중국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걱정됐어요. 그날 종일 저는 창문 앞에 붙어 앉아 폭풍을 지켜보면서 태풍의 경로를 계속 추적했어요. 비바람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됐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간판이 건물에서 뜯겨나가고 심지어 작은 건물들이 무너지는 것도 봤어요. 호텔 직원들은 우리에게 방 안에 머물라고 계속 안내했어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식사를 방까지 배달해주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돌봐주는 직원들이 정말 고마웠어요. 밤이 되자 바람이 더 거세진 것 같았어요. 바람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멍멍할 정도였고 가끔 무언가 큰 물체가 건물에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아마 상하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태풍이 조금 잦아들었지만 밖은 그야말로 폐허가 된 상태였어요. 거리는 완전히 강처럼 변해 있었고 잔해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많은 건물들이 창문이 부서졌거나 지붕이 망가졌더라고요. 이 모든 걸 치우고 복구하는 데는 몇 주, 몇 달이 걸릴 것 같았어요. 자연의 힘에 압도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삶이 크게 흔들린 사람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과학자로서 수집한 데이터에 흥미를 느끼면서도 인간으로서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미치는 영향에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 경험을 통해 기후학자로서 제가 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런 폭풍을 이해하고 정확히 예측하며 사람들에게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얼마나 많은 생명과 생활을 구할 수 있는지 다시금 느꼈어요. 호텔 창문 밖으로는 태풍이 계속 몰아치고 있었어요. 밖에 나갈 수 없었던 저는 연구에 몰두하기로 했죠. 어쩌면 이번 태풍에 대해 흥미로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작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지난 몇십 년간의 날씨 데이터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 지역에서 태풍이 어떤 패턴으로 움직였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차트를 넘기고 그래프와 지도를 계속 살펴봤어요. 눈이 점점 피곤해졌지만 멈추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잠깐만,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어요. 방 안에 아무도 없는데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같은 나라들은 태풍 피해가 컸지만
한국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죠. 위성 사진을 불러오고 지난 몇 년간의 태풍 경로를 분석했어요. 해류와 바람 패턴도 살펴보고 심지어 해안선의 모양까지 검토했어요. 그럴수록 더 혼란스러웠어요. 태풍들이 한반도 쪽으로 오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힘을 잃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건 뭔가 설명이 있어야 해. 커피잔을 집으려다 빈 걸 확인하고는 혼잣말했어요. 몇 시간을 더 과학 논문들을 찾으며 태풍이 한국을 피하는 이유를 설명할 만한 자료를 찾으려 했지만 별다른 답을 얻지 못했어요. 몇몇 과학자들이 이 패턴을 알아차리긴 했지만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은 사람은 없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 생각은 점점 더 멀어졌어요. 상하이 사람들은 태풍 피해로 고생하고 있었고 서울을 떠올렸어요. 한번 방문했던 그 도시는 언제나처럼 활기차고 자연재해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듯했죠. 한국만 특별한 이유가 뭘까? 계속해서 궁금해졌어요. 가능한 이유들을 정리해 보기로 했어요. 하나, 해류. 혹시 한국 주변 해류가 태풍을 막아주는 걸까? 둘, 산맥. 한국의 산맥이 기상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셋, 기압 시스템. 한반도를 보호하는 고기압대가 있는 걸까? 넷, 기후 변화. 최근 기후 변화가 이런 현상을 만들어낸 걸까? 다섯, 데이터 오류. 혹시 내가 보고 있는 데이터가 잘못된 건 아닐까? 어느 것도 확실해 보이지 않았어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거였죠. 머리가 복잡했지만 잠을 자야 할 때라는 걸 알았어요. 침대에 누워 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도 제 생각은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로 한국이 태풍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나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태풍이 한국을 피해가는 꿈을 꾸며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깊이 조사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상하이를 떠날 수 없었지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한국에 있는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발견한 내용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제가 데이터를 공유하자 점점 관심을 보였죠. 아멜리아,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 서울의 기상학자인 김 박사님이 말했어요. 우리가 태풍 피해가 별로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뚜렷한 패턴인 줄은 몰랐어. 여기 와서 직접 연구해보는 게 어때?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공항이 다시 열리기만 하면 곧바로 서울로 가기로 했죠. 상하이에 머무는 동안 계속 데이터를 모으고 관찰을 정리했어요. 볼수록 한국 주변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해졌죠. 과학자로서 결론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알았어요. 논리적인 설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론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어쩌면 저는 태풍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짐을 싸면서도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호기심, 기대,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까요? 하나 확실한 건 그 태풍이 몰아치던 밤 호텔방에서의 발견이 저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다는 거였어요. 어디로 향할지는 몰랐지만 새로운 모험을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태풍 바리자시 상하이를 강타한 지 2주 후 저는 한국 서울에 도착했어요. 상하이가 아직 복구 중인 것과는 달리 서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활기차고 평온했죠. 공항을 나서자마자 깨끗한 거리가 눈에 띄었어요. 쓰레기도 없고 부러진 나무나 잔해 같은 것도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공기가 상쾌하고 몇 주 동안 보지 못했던 맑은 하늘까지 펼쳐져 있었죠. 이게 맞나?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날씨 앱을 다시 확인했어요. 제 데이터에 따르면 이 지역도 상하이를 강타했던 그 태풍의 영향을 받았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너무나도 정상적으로 보였어요.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가는 길에 공공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매끄럽게 돌아가는지 보고 감탄했어요. 상하이에서는 태풍 이후 며칠 동안 교통이 완전히 마비됐었는데 서울에서는 태풍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게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었죠. 호텔에 도착해서 현지 기상학자인 박지수를 만났어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저를 맞아줬죠. 로드리게스 박사님,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해요. 비행은 편안하셨나요? 저는 여전히 주변의 평온함에 정신이 팔려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지수씨,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태풍 피해가 심했나요? 그녀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대답했어요. 태풍요? 아, 바리잡 말씀하시는 거죠?
거의 영향을 못 느꼈어요. 강풍이 좀 불고 비가 약간 내린 정도였지요. 심각한 건 없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하이는 큰 타격을 입었잖아요. 피해가 심각했어요. 지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운이 좋았죠. 태풍들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 같아요. 운이라니요? 그 말은 제게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기상 패턴에서는 운이란 게 있을 리 없거든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야 했어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답을 찾기 위해 한국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해안가 마을을 방문했는데 어부들은 태풍이 다가온다는 경고에도 바다에서 아주 평온한 날씨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산으로 올라가 농부들을 만났을 때도 그들은 중국 쪽에서 폭우가 쏟아질 때도 이곳에는 그저 가벼운 비만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은 곳마다 한국은 재난의 대비는 철저히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대비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최신 경고 시스템, 튼튼한 인프라, 잘 짜인 대피 계획까지 완벽했지만 정작 이를 사용할 일이 드물었던 거죠. 어느 저녁, 조용한 해변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잔잔한 파도가 일렁이는 걸 보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목격했던 폭풍우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풍경의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한나이 지긋한 어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였지만 눈가에는 친절한 미소가 묻어 있었죠. 날씨가 궁금하신가 보군요. 그는 서툰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죠. 어떻게 아셨죠?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 표정을 많이 봤어요. 과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와서 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럼 그들이 답을 찾았나요?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물었어요.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옛 전설이 있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비밀을 털어놓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조상들의 영혼이 태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고들 해요. 그들이 태풍을 우리 해안에서 멀리 돌려보낸다고 하죠. 저는 예의상 미소를 지었지만 과학자인 저로서는 그런 초자연적인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말한 전설은 제 머릿속에 남아있었죠. 한반도에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지형 때문일까요? 위치? 아니면 사람들 때문일까요? 이곳을 태풍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뭔가가 분명 있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 머리는 온통 질문으로 가득 찼어요. 명확한 패턴이 있었지만 이를 설명할 과학적 이론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죠. 상하이에서 본 파괴적인 광경과 한국에서 경험한 평화로운 일상 사이의 대비는 너무도 극명했어요. 저는 큰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한 날씨 패턴이나 우연한 탈출이 아니었어요. 이건 재난에 대한 대비와 회복력에 관한 것이었고 어쩌면 그 이상의 무엇이었어요. 아직은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요.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아갈 때 저는 결심을 했어요. 아직은 확실한 이론이 없어도 이 발견을 세상에 알리기로요. 제 명성에 위험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건 세상에 꼭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한국이 태풍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진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면 전 세계의 취약한 지역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존 과학적 이해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고려해야 한다면 저는 기꺼이 그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 반도의 태풍 저항력에 대한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혼자만의 미스터리가 아니라 전 세계 과학계가 풀어야 할 퍼즐이 되었죠. 비행기 창밖의 광활한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앞으로의 여정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바르셀로나의 연구실로 돌아왔지만 한국에서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한국은 다른 인근 국가들처럼 태풍에 휘말리지 않았죠. 하지만 왜 그럴까요? 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했어요. 며칠 동안 컴퓨터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수치를 다시 점검했어요. 패턴은 명확했어요.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은 여러 차례 대형 태풍에 휩쓸렸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가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건 말이 안 돼. 피곤한 눈을 비비며 혼잣말을 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바르셀로나의 바쁜 거리를 내려다봤어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나만 이 과학적 미스터리 때문에 밤잠을 설쳤어요. 동료 과학자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내가 이 데이터를 설명 없이 제시하면 뭐라고 말할지 거의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멜리아,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야. 그건 알잖아. 데이터 수집에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그냥 통계적으로 잠깐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어. 시간이 지나면 패턴이 깨질 거야. 그들이 회의적인 건 당연했어요. 좋은 과학은 확실한 증거와 설명을 필요로 하니까요.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설명이 문제였어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서 액자에 담긴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그 사진은 한국의 해변에서 찍은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나이 든 어부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조상들의 영혼이 태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고들 하죠. 혼자 웃음이 났어요. 저 말을 과학 논문에 쓴다면 얼마나 웃길까 상상해보세요. 결론, 조상들의 영혼이 태풍을 막는다. 과학계에서 완전히 비웃음을 샀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재해를 준비하는 방식, 환경을 대하는 태도, 공동체의 결속력. 이런 것들이 기후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건 너무 엉뚱한 생각이었지만 한 나라가 태풍을 이렇게 꾸준히 피해가는 것도 말이 안 됐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새로운 문서를 열었어요. 한국의 태풍 이상 현상이라는 제목을 썼어요. 그리고 잠시 멈칫했어요. 이 논문을 발표하면 내 명성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명확하고 설명 가능한 연구로 경력을 쌓아가죠. 하지만 이건 그냥 수수께끼였어요. 이상 현상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태풍 행동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과학이란 게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도전하는 과정에서 발전하는 거죠. 학생 때 배웠던 과학자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중요한 발견을 했을 때 처음에는 조롱과 불신에 직면했지만 자신의 연구를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밀고 나갔어요. 좋아, 해보자. 손가락을 꺾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결과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관찰한 패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패턴이 왜 중요한지 설명했어요. 그래프와 차트를 포함해서 시각적으로 이상 현상을 보여줬어요. 설명 부분에 도착했을 때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적기로 했어요. 내가 고려하고 버린 여러 이론에 대해 쓰고, 지리적 요인, 해류, 대기 조건 등 전형적인 요인들이 왜 이 패턴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지 적었어요.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반도 주변의 태풍 행동에서 특이한 패턴을 명확히 보여주지만 이 이상 현상의 원인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기후과학과 재난 대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체 논문을 다시 읽어봤어요. 솔직하고 철저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히 구분했어요. 꿈꾸던 획기적이고 모든 것을 설명하는 연구는 아니었지만 데이터와 과학적 과정에 충실했어요. 논문을 저장하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흥분되기도 했어요. 이 연구가 새로운 연구 분야를 열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걱정도 됐어요. 동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논문이 내 경력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해가 될까요? 다시 한국 해변에서 찍은 사진을 봤어요. 잔잔한 바다와 깨끗한 거리, 한국에서 느낀 준비된 분위기가 떠올랐어요. 과학적인 설명이 무엇이든 간에 한국이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방식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논문을 발표할 충분한 이유가 될지도 몰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배울 수 있다면 다른 나라들도 태풍에 더 잘 대비할 수 있을지도 몰라. 깊은 숨을 쉬고 논문을 과학저널에 제출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과학적 미스터리의 빛을 비추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컴퓨터를 닫고 나니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결정은 내렸어요. 이제 과학계가 한국 태풍 이상 현상에 어떻게 반응할지 기다리기만 하면 됐어요.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재킷을 매만졌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이제 몇 분 후면 세계 최고의 기후 과학자들 앞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니까요. 긴장된 마음을 다독이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할 수 있어, 아멜리아. 저 자신에게 속삭였죠. 내가 직접 연구한 거잖아. 내가 본 게 맞아. 강당으로 들어가니 웅성거리던 대화 소리가 잦아들었고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준비하며 무대 위로 올라갔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저는 아멜리아 로드리게스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조금 특이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동아시아 지도를 보여주며 지난 50년간 발생한 대형 태풍의 경로를 빨간 선으로 표시한 자료였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설명을 시작했어요. 태풍들은 이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중국, 일본, 필리핀 모두가 큰 피해를 입었죠. 하지만 여기 눈에 띄지 않나요? 어느 나라가 피해를 보지 않았는지 관객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맞습니다. 제가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이에요. 태풍이 자주 지나는 길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피해를 보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저 운이 좋았던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조사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서 기후 패턴, 해류, 산맥 지형 등을 설명했어요. 지금까지의 기후 모델로는 한국이 태풍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 몇 주 동안 머물렀어요. 제가 말을 이었죠. 현지 전문가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들의 지형을 연구했죠. 그곳은 재난에 대비가 잘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재난을 겪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잠시 멈췄어요.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말해야 할 차례였어요. 제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여러분도 궁금하시겠죠?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데이터는 어디 있느냐고요? 과학적인 설명이 있느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는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일부 동료들의 회의적인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에서 한 어부를 만났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분이 조상들의 영혼이 나라를 지켜준다는 전설을 들려주셨어요. 유령 이야기를 믿는 건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청중을 바라보니 몇몇은 흥미롭게 듣고 있었고 또 몇몇은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죠. 오늘 저는 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을 던지러 왔습니다. 왜 한국은 이런 파괴적인 태풍들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걸까요? 이 현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 다른 취약한 지역사회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발표를 마치자마자 방안은 다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옆 사람과 열띤 토론을 나누기 시작했고 몇몇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동료들의 질문을 받았어요. 일부는 회의적이었고 제가 사용한 방법론과 결론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새로운 연구 가능성에 흥분한 듯 보였죠. 로드리게스 박사님, 한 여성이 질문했어요. 해저 지형이 기상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은 고려해 보셨나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죠. 세션이 끝났을 땐 지친 동시에 기뻤어요.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큰 도전이었고 일부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미스터리는 충분히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고 느꼈어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여러 나라에서 온 소규모 연구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일본, 호주, 심지어 한국에서 온 연구자들도 있었죠. 이 현상을 좀 더 자세히 연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말했어요. 팀을 이끌어 주시겠어요? 순간 흥분이 몰려왔어요. 기대한 것 이상이었죠. 물론이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언제 시작하죠? 그날 저녁, 짐을 챙기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제 발견을 공유했으며 새로운 연구 분야를 열었죠. 비록 아직 답을 다 찾지 못했지만 과학이란 그런 것이잖아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며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한국 해변에서 만났던 그 어부가 떠올랐어요. 정말로 조상들의 영혼이 한국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과학적 설명이 있을까요?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건 이제 막 시작된 흥미로운 여정이었어요. 컨퍼런스 센터를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죠. 저 멀리 어딘가에 우리가 찾고 있는 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찾는 날이 정말 기다려졌어요. 제가 한국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런던에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늘 집 근처 이야기들만 취재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다니 낯설고 어색한 기분이었어요. 제 이름은 테오 스콧이에요. 몇 년 동안 뉴스를 써왔지만 요즘은 좀 막막했어요. 뉴스 세계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상사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바로 한국의 급성장 중인 기술 산업에 대해 기사를 쓰러 가보라는 거였죠. 처음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한국은 그저 또 하나의 스마트폰과 기계에 열광하는 나라일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야기꾼으로서의 열정이 사라져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의구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로 결국 가기로 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한국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회색 건물들만 가득하고 사람들은 다들 스마트폰만 쳐다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리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하늘로 치솟은 빌딩들 사이사이에 조용한 사찰과 한옥 같은 전통 가옥들이 있었죠. 마치 두 개의 세상에 동시에 발을 딛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거리에는 생동감이 넘쳤고 날카로운 양복을 입은 직장인들이 분주히 지나가고 길거리 음식점에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이 팔리고 있었죠. 밤거리는 네온사인으로 밝게 빛났고 전통 찻집 밖에 걸린 등불은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어요. 첨단과 전통의 완벽한 조화였어요. 정말 매력적이었죠. 제가 머물게 된 호텔은 서울 중심부에 있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한강이 뱀처럼 도심을 휘감고 있었고 다리 위의 불빛들은 마치 요정들의 불빛처럼 반짝였어요. 멀리 보이는 산들은 이 도시가 아무리 현대적이라 해도 자연은 여전히 가까이에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죠. 그 첫날 밤, 시차 적응이 안 된 상태였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밤거리를 걸었어요.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어요. 24시간 편의점의 밝은 불빛이 길에 흘러나오고 길거리엔 한국식 바비큐 냄새와 매콤한 떡볶이 냄새가 코를 자극했죠. 그러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제가 예상한 것처럼 세상과 단절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앱을 사용해 음식을 주문하거나 길을 찾고 근처 친구들과 소통하고 있더라고요. 기술이 현실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작은 공원에 들렀는데 놀랍게도 늦은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야식을 먹고 있었고 친구들은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이 든 남성들이 가로등 아래서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죠. 서울이라는 도시는 정말로 잠들지 않는 곳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설렘을 느꼈어요. 한국에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들이 있었어요. 전통과 진보, 옛것과 새것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었죠. 어쩌면 이곳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창밖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리를 들으며 잠에 들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제가 무엇을 기대했는지 떠올리며 그 기대가 하루 만에 무너졌다는 걸 깨달았죠. 한국이 저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이건 제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떠날 준비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저는 이제 하루하루 이곳의 이야기를 알아가고 싶었어요. 서울에서의 첫날 아침, 저는 이 도시의 유명한 기술 장면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른 아침부터 일어났어요. 호텔을 나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활기찬 거리의 에너지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번개 같은 속도로 화면을 두드리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간 곳은 강남에 있는 삼성 플래그십 스토어였어요. 유리로 된 세련된 외관이 한국의 기술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최신형 스마트폰부터 스마트 홈 기기들까지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다양한 기기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거기서 미소가 밝은 직원 민준 씨를 만났어요. 그는 저에게 매장을 안내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혁신적인 기술에 자부심이 있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삼성이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을 출시했다는 걸 아셨나요? 저는 전혀 몰랐었기에 무척 인상 깊었어요. 민준 씨가 매장을 안내하는 동안 한국에서 기술이 얼마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지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냉장고가 대신 식료품을 주문해주고 TV는 사용하지 않을 때 예술 작품으로 변신하며 심지어는 건강 상태를 분석해주는 스마트 변기까지 있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아요. 제가 감탄하자 민준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에게는 그저 일상일 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다음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죠. 삼성을 나선 뒤 저는 판교 테크노밸리로 향했어요. 흔히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곳이죠. 그곳은 인공지능, 로봇 등 최신 기술을 개발하는 수백 개의 스타트업과 기술 회사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단지였어요. 저는 여러 CEO와 혁신가들을 만나 그들의 최신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어요. 어떤 회사는 실시간으로 번역할 수 있는 AI 번역 이어폰을 개발 중이었고, 또 다른 회사는 고령자 돌봄을 위한 첨단 로봇을 만들고 있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것들이 많았지만 저는 뭔가 빠져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기술적 성과는 눈부셨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동기와 꿈이 궁금했거든요. 오후가 되자 머릿속은 온갖 정보로 가득 차서 어지러웠어요. 너무 많은 기술을 봤지만 정작 한국이 진짜로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기분이었죠. 기술 세계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어 산책을 나섰어요. 그때 인사동이라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조용한 거리에는 전통 찻집과 예술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향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전통 음악이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곳은 정말 신비로웠어요. 거리를 거닐다가 작은 가게에서 서예 붓을 파는 걸 보고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가게는 좁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선반마다 다양한 크기의 붓들이 가득했죠.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그는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이 선생입니다. 서예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서예에 대해 아는 건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자 이 선생님은 눈을 반짝이며 서예의 예술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그 열정적인 설명에 저도 모르게 푹 빠져들었어요.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저는 서울의 기술에 대해 말하게 됐어요. 이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술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이 그게 전부는 아니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터득했지만 동시에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아요. 전통은 우리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뿌리죠. 그의 말이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기술 발전 그 너머에 있는 한국에 더 깊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엿본 기분이었어요. 이 선생님의 가게를 나서면서 저는 새로운 설렘을 느꼈어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보고 싶었고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기술 산업의 화려한 겉모습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더 알고 싶었어요. 새로운 에너지를 얻은 저는 호텔로 돌아가면서 내일의 모험과 새로운 발견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DMZ 비무장지대에 가는 날이었어요. 일찍 일어나서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됐죠. 런던에 있는 제 편집자는 이야기에 극적인 요소를 더하기 위해 이 방문을 추천했지만 저는 이 국경이 여기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었어요. 투어버스를 타고 보니 다른 관광객들도 흥분해서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미국인, 유럽인, 심지어 저처럼 영국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DMZ에 가까워질수록 분위기가 조금씩 진지해졌어요.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임진각 공원이었어요. 가이드가 설명해 주길 이곳에 있는 자유의 다리는 한국전쟁 후 전쟁 포로들이 교환된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근처에 울타리에 색색의 리본을 매달고 있는 가족들도 보였어요. 이건 통일을 바라는 메시지예요. 라는 가이드의 말을 듣고 아, 여기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이곳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 다음은 제3땅굴을 방문했어요. 북한이 남한을 기습 공격하려고 국경 아래로 파놓은 땅굴이었죠. 땅굴 안에 들어가니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두컴컴하고 좁은 통로였는데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천장에 부딪힐 정도였죠. 이곳을 걷다 보니 이 갈등이 얼마나 생생하고 가까운 일인지 실감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날 가장 긴장됐던 순간은 공동경비구역 JSA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남북한 군인들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그곳이었죠. 분위기는 굉장히 팽팽했어요. 가이드가 절대 손짓이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하지 말라고 북한 군인들과 소통을 시도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주의를 줬어요. 남북을 나누는 회담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실제로 북한 땅에 서 있는 거였어요.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창밖으로 북한 군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까이 있는 듯 보이지만 또 멀게만 느껴졌어요. 근처에 있던 한국 군인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매일 있는 게 어떤 기분이세요? 그는 생각에 잠긴 듯 말했어요. 여기 있는 건 우리가 왜 평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상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상징이기도 해요. 언젠가는 이 경계선이 사라질 거라고 믿고 있죠. 그의 말이 의외였어요. 저는 분노나 원망을 기대했는데 그 대신 희망이 들려왔어요. 그 말을 듣고 한국을 다시 보게 됐어요. 이 나라는 단순히 첨단 기술과 경제적 성공만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나라는 아픈 분단을 겪었지만 여전히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계속 떠올렸어요. DMZ는 단지 지도상의 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고통스러운 과거이자 미래에 대한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이야기는 단순히 기술적 성취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의 강인함, 그들의 아픔, 그리고 그들의 굴하지 않는 희망에 대해 말이죠.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보이자 저는 무언가 변한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현대화에 대해 쓰려고 왔지만 이 나라의 심장과 영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나라의 진정한 힘은 고층 빌딩이나 초고속 인터넷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이겨내고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호텔에서 노트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제가 쓸 기사는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요.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분단되었지만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감동적이었어요. DMZ에서의 강렬한 경험을 뒤로하고 저를 찾은 곳은 전통 문화로 유명한 전주였어요.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벗어나 한국의 다른 면을 보고 싶었거든요. 전주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과거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어요. 아름다운 한옥들이 가득한 이곳은 서울에서 봤던 높은 빌딩들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죠. 운이 좋게도 한옥에서 머물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씨 부부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고 그들의 집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문을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어야 했는데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었죠. 나무로 된 바닥이 발밑에서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첫날 밤 한 아주머니께서 전통적인 한국식 매트리스인 요에서 자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평소에 자던 것보다는 얇았지만 의외로 편안했어요. 밤이 되니 밖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들려왔고 서울의 끊임없는 소음과는 너무나 다른 고요함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한 아저씨께서 저를 데리고 전주를 안내해 주셨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니 더 많은 한옥들이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작은 상점이나 카페로 바뀌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마치 수백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작은 식당에 들렀어요. 한 아저씨는 전주의 유명한 비빔밥을 주문하셨고 그 음식이 나오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커다란 그릇에 밥 위로 각종 채소, 고기, 그리고 달걀 프라이가 얹어져 있었거든요. 한 아저씨는 고추장 소스를 넣고 잘 비벼 먹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식사 중 한 아저씨가 저에게 정이라는 한국의 중요한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정은 단순히 친구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깊이 아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돕는 관계를 말해요. 라고 설명하시더군요. 저는 비빔밥을 한 입 더 먹으면서 그 말을 곱씹어봤어요. 각기 다른 재료들이 섞여 하나의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정이란 것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점심 식사 후 한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부엌 바닥에 앉아 함께 배추를 자르고 양념을 버무렸는데 아주머니는 전주에서 잘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도시가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전통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라고 말씀하시며 배추 잎 사이사이에 양념을 꼼꼼히 발라주셨죠. 그날 저녁, 우리는 한옥 마당에 둘러앉아 전통 술인 막걸리를 마셨어요. 그 맛은 달달하면서도 약간 새콤한데 전에 먹어본 술과는 달랐어요.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저는 한 아저씨에게 나만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가난에서 벗어나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한참 생각하시던 한 아저씨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해요. 어려운 시절에는 서로 도우며 살아왔죠. 우리는 개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열심히 일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도시들과 DMZ에서의 아픈 역사, 그리고 이제 전주에서 본 아름다운 전통 문화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어려움을 이겨내며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말이죠. 별이 빛나는 그 밤, 저는 깊은 평화를 느꼈어요. 전주는 저에게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기술 발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전통과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줬어요. 다음 날 아침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한 아주머니께서 작은 꾸러미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김치였어요. 우리를 기억해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죠. 전주를 떠나 기차가 출발할 때 저는 한옥마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공동체, 그리고 전통에 대해 생각하면서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주로 기술 발전에 대해 글을 쓰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훨씬 더 풍부한 이야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사람들, 그들의 강인함, 그리고 뿌리를 잇지 않으면서도 미래로 나아가는 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전주는 한국의 힘이 단지 현대적인 도시나 첨단 기술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 힘은 사람들에게 서로 간의 연결과 과거에 대한 기억 속에 있었어요. 기차 창밖으로 펼쳐진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 이야기를 꼭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서울의 작은 카페에 앉아 향긋한 녹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의 분주한 도시 풍경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표면적으로 반짝이는 모습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았거든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에 대해 글을 쓰기 위해 왔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나라에 대해 알아가리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예상 밖의 놀라움을 계속 안겨줬습니다. 단지 스마트폰이나 로봇 같은 것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 희망, 꿈을 알게 되었거든요. 인사동에서 만난 친절한 가게 주인 이 씨가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웠지만 어디서 왔는지는 잊지 않습니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고층 빌딩들 사이에서 여전히 어르신들께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유행하는 카페에서는 친구들이 라떼와 함께 전통 떡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비무장지대를 방문했던 날이 떠오르네요. 그곳에서 북한을 바라보며 역사의 무게를 느꼈지만 단순히 갈등만이 아니라 희망을 보았어요. 수십 년 동안 헤어졌어도 여전히 이곳 사람들은 재회의 꿈을 꾸고 있었죠. 전주의 기억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비빔밥의 맛, 한씨 가족의 따뜻한 환영, 그리고 아름다운 한옥들이요. 한씨는 저에게 정이라는 사람들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제 그 정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도와주고 강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웃으며 지나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 미래는 풍부한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새로운 지평을 향해 뻗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고대의 지혜와 최첨단 혁신이 공존하는 나라였어요. 그날 저녁짐을 싸면서 제 생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처음에 기기나 경제적 기적에 대해 글을 쓰려고 왔지만 결국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되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회복력이 강하고 희망이 가득하며 서로와 그들의 유산에 깊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고국의 독자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수백 년 된 사찰에 서 있다가 한 발짝만 나가면 네온사인과 첨단 기술로 가득 찬 거리를 마주하게 되는 느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몇 달 동안 발효시킨 김치의 맛과 그것이 현대 레스토랑의 퓨전 요리와 나란히 나오는 장면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제가 만난 사람들의 정신을 전하고 싶었어요. 수십 년의 이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비무장지대의 할머니, 나이든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판교의 젊은 기업가들, 그리고 전주의 따뜻한 환대로 낯선 일을 맞아준 가족의 이야기를 말이죠. 짐을 싸면서 이 씨가 준 작은 서예 두루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 적힌 한국 속담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였어요. 이 말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요약해주는 것 같았어요. 엄청난 도전을 겪으면서도 한국은 항상 나아갈 길을 찾았고 항상 희망을 간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왠지 모르게 아쉬웠어요. 떠나야 했지만 제 일부는 여기 영원히 남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은 저를 변화시켰고 전통과 발전이 함께 가는 세상을 보게 해주었어요. 역사의 상처가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아래 펼쳐진 서울은 그저 다른 현대 도시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에 숨겨진 사찰과 대대로 전해 내려온 요리를 나누는 가족들, 공원에서 보드게임을 즐기는 노인들과 그 옆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청소년들까지 다 알게 되었으니까요.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떤 식으로 이 모든 경험을 담아낼 수 있을지 고민했죠. 그러다 한 씨가 해준 말이 떠올랐어요. 마음에서 진실을 전하세요. 그게 우리의 이야기를 가장 잘 전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고국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저는 쓰기 시작했어요. 기술적 경이로움만이 아닌
회복력과 희망,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이어주는 깊은 유대에 대해 가르쳐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요.